네, 오늘도 최고의 군단과 함께합니다. 내부자들 함께 이어가 주실 세 분 모시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 염정팀장,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열띤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주제 볼까요? 2차 전지 주식, 그중에서도 LNF를 보겠습니다. 저희 엄청난 실적을 발표한 LNF 한번 했었죠. 자,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마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자, 2차 전지 관련 주식 쉬어가다가 오르고 쉬어가다 오르고 오르막과 내리막은 있지만 꾸준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주식들 다시 질주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쭤봤습니다. 세 분의 의견. 이성웅 이사께서는 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시작. 자, 차영수 소장께서도 장기 테마, 염정 팀장께서도 진행 중이다. 세 분 모두 랠리가 시작됐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자, 차영수 소장께 오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없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전기차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그 전기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송출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 태양광 집에 설치하신 분들은 전지에다 저장한 다음에 2차 전지에 저장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게 뭐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쓰는 카세트 들어가는 어떤 원통형 배터리가 아니라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러한 것들은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그리고 앞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 강조를 드려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물론 영향 받죠. 금리 인상 영향 받죠. 하지만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테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테마는 쉽게 시류에 따라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산업 흐름, 우리 삶과 직결돼 있는 장기적인 테마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야, 빠질 때마다 들어갈, 그렇다면 대표적인 2차 전지 주식이 뭔지도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자, 염정 팀장님. 네. 2차 전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좀 뜻을 되새겨보면은 예. 2차 전지 결국은 재충전 가능한 전지입니다. 건전지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성 제품이 아닌 다시 한번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차 전지 이제 자동차, 전기차에만 이제 국한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2차 전지 전에 이제 전기차가 먼저 왔었고, 네. 전기차에서 이어진 이제 셀업체들, 그리고 셀업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재단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금 가장 강한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분야는 아무래도 소재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셀업체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미 한 1, 2년 전에 거의 이제 고점이 형성한 이후에 지금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겨남에 불구하고 소재단에서의 업체들은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좀 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도 이제 LNF가 시총 2위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2차 전지가 결국은 우리 시장 당분간은 우리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저도 2차 전지는 끊임없이 봐야 될 섹터다라고 생각하고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2차 전지 종목들은 포트에 한두 개씩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한 LNF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이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서 네네. 1위 에코프로비엠, 2위 LNF. 야, LNF 저희 얼마 전에도 했었잖아요. 네네. 네, 이성웅 이사님. 그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그 뒤에 이 조정 이후에 통상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 또는 그 주도주 같은 경우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게 코스닥 시총 2위부터 이게 변화가 되는 국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1위는 에코프로 BM이었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 조금 더 시세가 강화가 되는 흐름이 있는 구간이고요. 저희가 LNF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한 500억 이상 정도, 500억 수준으로 나왔었어요. 지금 시총이 한 8조 정도. 근데 이게 미래 이익을 땡겨서 가지고 온 시가총액이 지금 대입돼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에서 보여지면 이제 그 이익에 대입한 실적을
이익에 대입한 시가총액을 찾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 소재 업체의 밸류에이션 한 40배 수준을 대입해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적정 가격 수준까지는 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건 그 2차 전지 소재가 더 성장이 가능하냐 아니냐 여부인데 예. 뭐 인플레이션 시대를 함께 감안을 해 보더라도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타임이 한 1분기 이내로 해서 셀 업체랑 완성차 업체로 각각 뭐 비중을 가지고 이게 가격 전가가 이루어지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재 시장 국면은 뭐 인플레이션 시대고 여기에서 뭐 원재료를 제품의 전가를 그 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덜 받더라도 주가 같은 경우는 더 강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저희 소재주들 집중적으로 하면서 일단 잠시 후에 또 볼 텐데 그러면 저희 이 소재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주식 반드시 포트폴리오 하나씩은 가져가야 하고 우리 차현주 소장께서는 심지어 조정이 나올 때 계속 모아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셔서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세 분께서 가장 매력적으로 꼽고 계시는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뭔지 좀 듣고 갈까요? 뭐세요? 저는 첨보 보고 있습니다. 첨보요. 네, 첨보 같은 경우 지금 뭐 이게 단기적으로 빠진 이유가 저는 오히려 고맙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첨보가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3천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3천억을 차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죠. 3천억을 매자님 채권을 통해서 차입을 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죠. 왜냐하면 EPS가 하락하니까. 그렇지만 이 매자님 채권은 나중에 자본으로 환입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증설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증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첨보 제가 처음에 그 채권 발행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투자자들은 파시고요. 장기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자들이 버리는 것을 담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셔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단의 기업들이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데 물량을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증설이 들어가는데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걸 건져내시게 되면 나중에 정말 내가 투자를 잘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올라가는 것을 따라서 수익을 내겠다?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빠져있는 주식들 모아가는 거 그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보. 자, 염정 팀장님은요? 첨보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첨보예요. 염정 팀장님도? 저는 이제 뭐 탑픽이. 2차 전지 소재단 또 뒤에 또 나올 이야기에서 또 탑픽으로 또 고른 종목이기도 한데 첨보 지금 소재단에서 그 전해질 관련된 소재단에서 사실 첨보가 지금 최근에 하락폭이 가장 좀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차영주 선생님 말씀처럼 네. 이렇게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사실 빠진 종목들은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양극재 소재 쪽은 대부분 다 이제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LNF는 지금 정고점을 거의 돌파하기 직전이고요. LNF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정고점에 이제 근접했다라고 봤을 때 양극재 쪽은 좀 일단은 좀 주가가 좀 목전에 좀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해질 쪽하고 동박 쪽이 지금 아직 회복이 좀 못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좋아요. 두 쪽 모두 다 지금 좀 눈여겨보고 지금 만약에 좀 새로 신규로 좀 포트 담는다고 하신다면 과대낙폭 종목들 위주로 담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또 오늘 이슈로 잡았어요. 이 전행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부자들 끝까지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저희 이성웅 이사께서는 에코프로비엠 가장 관심 있게 네네. 보고 계시잖아요. 일단 뭐 네. 그 2차 전지 쪽에서 기존에 제가 예전 방송을 통해서 언급드렸던 게 장비주가 소재주보다 나을 수 있다 언급드렸는데 그 그러셨죠. 의견은 틀린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네. 장비주가 상대적인 밸류로 싸고 이제 소재 쪽에 이어서 그 완성차 업체와 연계를 해봤을 때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한 거죠. 제가 감안을 하고 약간 주관적 판단까지 가미를 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밸류가 싸다고 해서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되려 이제 뭐 수주 소식이 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판한 측면이 있고요. 이게 시장 환경 자체가 변했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소재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뭐 그 공급업체라든지 그게 다 가만히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잖아요. 한 10조 원 정도 이상의 지금 시가총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매매를 가담을 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다려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을 해볼 게 언제 에코프로 BM을 그 적극적인 매수를 하면 될까? 이게 한 7조에서 8조 원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의 성장을 논외로 하더라도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나, 그 다음에 시장의 조정을 통해서 종목의 조정도 함께 나온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7조에서 8조 원의 밸류에이션은 아주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봐도 된다라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교과서적인 투자를 좀 하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투자는 뭐죠? 가치보다 주가가 쌀 때 투자하는 게 교과적인 어떤 우리가 투자죠. 근데 지금 이런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은 결국 가치가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조에서 7, 8조 정도 내려오는 것들은 그때 당시 시장은 별로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닐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소재를 얘기하면 차트부터 보시죠. 야, 이 차트에 어떻게 사는 얘기야? 라고 하시는데 차트가 돌아서면 그때 살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주기적인 반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믿게 되면 결국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담을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한번 이번에 교과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왜냐면 요즘 테슬라가 아무리 떨어져도 저는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좀 힘들어하실 거예요, 같은데? 아니, 힘드시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아니. 힘들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치를 믿고 네. 길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밸류는 다른데. 자, 가치가 있습니다. 예, 투자하기에. 이성우 이사님, 방금 해주신 말씀에 우리 네. 투자자분들께서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모습 멋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 LNF를 필두로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월 19일 날 테슬라가 인공지능의 날 AI 데이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2019년에는 자율의 날, 2020년에는 배터리 데이를 개최한 바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 전용 행사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보테시를 상용화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뉴스에 수혜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관련 주식을 찾아본다면 뭘까요? 이성웅 이사, 만도. 차윤주 소장께서는 관망을 주셨습니다. 염정팀장, 자율주행입니다. 자, 먼저 차윤주 소장님께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21년에 이제 두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슈퍼컴퓨터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로봇 얘기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과 어떻게 보면 저는 저런 행사가 선언적인 행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게 단순하게 해프닝이 아니라 결국 테슬라의 미래에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당장 그것을 우리가 갖고 오기에는 저는 여기서 등장해야 될 단어가 바로 캐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항상 첨단 산업은 대학 연구실에서 나와요. 그 연구실에서 나온 것들을 기업이 가져와서 현실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두루 살피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돼서 소비자까지 넘어올 때까지 수많은 것들이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되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캐즘이라는 개념이죠. 절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그 AINR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볼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수혜를 입을 종목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직은 좀 주저스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나오는 테마 같은 거는 뭐 사실 우리가 산업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하기 힘들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이성우 이사께서 만도로 꼽아주신 게 굉장히 눈에 띄어요. 이게 네. 보면은 AI의 날에서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는 게 있는 게 이게 테슬라와 관련된 그 로봇에 대해서 내세웠는데 이 로봇이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의 메커니즘, 그 다음에 그 로봇과 관련된 메커니즘, 즉 이게 그 테슬라의 차량에 대한 그러한 구형과 로봇 산업과 함께 연계돼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 보니 만도를 언급 드린 거고 소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정한 저런 이벤트로 인해서 뭐 종목을 찾아서 봤다기보단 이 전체적인
테슬라가 성장하는 메커니즘 상에서 첫 번째로 보여준 게 그 테슬라는 차량 자체가 아니다. 인포테인먼트라는 거를 첫 번째로 보여줬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테크트리를 나갈 때 중점이 될 수 있는 산업 부분이 지금은 이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제가 만도라는 종목을 언급드리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2차 전지와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 또 마지막 주제에서도 다룰 거니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부품주들을 좀 보고 싶은데 대덕전자를 필두로 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오면 평택의 반도체 공장도 방문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과 협력을 하고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 관련 기업이 어딜까 분주하게 찾을 겁니다. 대덕전자를 필두로 한 이유는 여기에 요즘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처인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쭤봤습니다. 대덕전자 세 분께서는 얼마의 목표가를 잡고 계시나요? 이성웅 이사께서는 43,000원. 자, 염정 팀장께서 36,000원, 그리고 차영주 소장께서는 고민이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목표가를 주시면 레인지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오늘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영주 소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덕전자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 목표가를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그거예요. 뭐냐면 바이든 효과가 나타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바이든 효과보단 바이든 역효과를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행보를 보면 삼성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지금 그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특별법도 제정을 하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언급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다라는 어떤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수혜를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가 새 정부를 출범한 지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요구서들을 들고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하시는 게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쪽 태평양 쪽의 어떤 국제기구 쪽의 가입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중국과 대척점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대덕전자 좋습니다. 대덕전자 앞으로 갈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고요. 하지만 바이든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어떤 역효과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와서 뭘 하게 될지 일정을 좀 보고 갈까요? 자, 5월 20일 날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22일까지 일단 정상회담 21일 날 개최합니다. 이번에 대기업 오너들과 좀 만나는데 삼성, 현대차, SK 그리고 LG플러스 경제단체와 만납니다. 21일 날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또 곧바로 간담회를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평택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넷플릭스 한국지사도 방문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나라 왔다가 일본 가는데요. 우리나라 먼저 오죠. 23일 날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의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는 일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차영주 소장께서는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의 생각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성웅 이사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이슈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녹여서 아이디어로 가져가시겠습니까? 네, 바이든의 방문과 대해서 이제 미국의 국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손해 보는 그 플레이는 안 하다 보니까 뭐 오는 게 저희가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그 공장을 짓게 된다는 점에서 뭐 짧은 면에서는 그 수주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주에 갭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게 또 썩 좋지는 않은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은 네, 차영주 소장의 지적처럼 네, 예. 바이든 그 대통령의 방안이 무조건 좋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시장 안에서 뚜렷하게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기업에 반응할 수 있는 긍정, 부정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뭐 지금 측면에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기업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무조건 긍정적인 측면은 아니다라는 점을 미국의 그 철저한 자국주의와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저희 이렇게 갑자기 수준 높은 논쟁으로 가고 있네요. 네. 자, 염성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대덕전자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말씀에 이제 저희가 좀 힘을 보태면 초막풍님께서도 바이든 지들 장사하러 오는 겁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 세우면 그 공장 미국 거다. 차영주 소장과 이성웅 이사의 의견에 궤를 함께하는 의견인데, 자, 대덕전자로 다시 넘어가면 일단 실적 너무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715%, 어닝 서프라이즈, 여기에다가 바이든까지 한국에 오면 훈풍 제대로 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서 이 차트를 보면 시장이 어려운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그야말로 미인주의 차트.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차트죠.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33,300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정 팀장께서 주신 목표가를 보니까 거의 다 왔다라는 분석이신가 봐요. 다 왔다라는 것보다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말씀하신 진짜 아름다운 차트를 가지고 있는데 뭐 대덕전자뿐 아니고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계속 제가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등 계속해서 이제 기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에 기반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을 전반적으로 다 늘리면서 이에 대한 수익성이 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판 관련주들을 뭐 이제 세 종목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기라든지 LG노텍도 사실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판 관련해서 앞으로의 공급 우위 시장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기 이제 지금 최근에 뭐 기판 관련된 증설에 대한 계획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판 관련주로 움직임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워낙에 좀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다른 쪽에 대한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기판 관련된 사업을 좀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대덕전자뿐 아니고 심텍, 코리아 서키트 사실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고요. 예. 지금 반대로 지금 대덕전자가 계속해서 랠리를 펼쳐가고 있는 반면에 또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종목을 좀 잘 선택을 하시면서 믹스해 가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식은 이런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들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식은 정말 좋은 주식들이고요. 이런 어떤 우리 반도체와 관련해서 아니면 우리 소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두면 꾸준히 올라갈 주식인데 오히려 이런 어떤 바이든의 노이즈로 인해서 오늘같이 윗꼬리를 달고 거래가 터진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꼬인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주식의 가치를 믿고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괜히 오늘 또 어떤 분,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기사 보고 바이든 오면 대덕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신 분들이 또 조금 돼서 물려가지고 이걸 또 그분들은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가 섞여버리게 된 거죠. 차라리 저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간다. KH바텍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힌지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대덕전자 PCB 같은 거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거든요. 이 안에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안에 기판을 놓기 위해서 PCB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단순하지만 어려운 기술들 이런 주식들은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이런 종목 그냥 두면 알아서 갈 종목인데 괜히 이제 이슈라든지 테마로 묶여서 한 번씩 흔들고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랄까요? 뉴스에 의해서 재료 매매로 삼지 말아라. 네, 반도체 주식을 그러면 다시 저희는 펀더멘털 투자로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반도체 주식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몰린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세 분께서는 반도체주 탑픽 뭘 꼽고 계십니까? 자, 먼저 이성우 이사 해성 DS, 그리고 저희 차영수 소장께서는 고영, 염정 팀장님 방금 기판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 사실 강조하신 지 좀 됐어요. 그렇죠? 심텍, 코리아 서키트 뭐 이런 종목군들 저희 염정 팀장의 방송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저희 이성웅 이사의 탑픽 해성 DS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전에 제가 대덕전자 목표가를 네. 계산을 잘못해서 드려서요. 그러게요. 한번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예. 이게 목표가는 38,000원인데 그렇군요. 이게 제가 자료를 잘못 들어서 온 거고요. 이게 38,000원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 같은 경우 한 1조 5천억 정도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실적이 한 1,540억.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몇 배를 줄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 1분기부터 그다음에 과거 4분기까지 봤을 때 성장을 감안해 보면 한 12배 정도의 그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승 여력이 한 20% 현재 주가 수준에서 남아 있거든요. 그 가격이 38,000원이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고 해성 DS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판 쪽 차량용 반도체 관련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기판에 이제 저희가 반도체 자체로도 괜찮지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달할 때 회로가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회로를 보호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 저희가 시장을 감안을 해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지금 구간에도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747억입니다. 저희가 올해 예상 실적이 한 1,700억 정도 도출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밸류에이션 자체는 몇 배 줄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성장을 감안하지 않은 한 10배 수준을 저희가 준다고 해도 한 30%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왜 이 정도의 낮은 밸류에이션을 줬고 그 대덕전자는 조금 더 다르게 보수적으로 준 이유 자체는 지금 이 대덕전자의 사업 부분의 영위, 그다음에 해성DS의 사업 부분의 영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고 예. 이러한 부분 자체는 주관이 아니라 저희가 실적이 올라오거나 그 실적 안에서 성장이 나타날 때 그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줬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현재 시장 자체가 이 부분이 실적이 좋지만 뭐 성장을 하는 성장주의 궤로 함께 묶었을 때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한 예. 점을 감안해 봐도 30%의 상승 여력이 있어서 해성 DS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해성 DS. 저희 차영수 소장께서는 고영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장비업체들 조금 이제 고용 같은 검사 장비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좀 바닥인데요.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특히 삼성이 이제 공장을 좀 증설하면서 장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공장 짓는데 필요한 반도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쪽 어쨌든 뭐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디램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이제 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장비 업체들이 좀 주가가 주춤한 게 장비는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공정에 따라서 장비가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다 딜레이되면서 재고 자산을 잡히다 보니까 자금도 악화돼 있고 이제 이렇다라는 것들이죠. 요게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풀린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좀 단기 바닥 모멘텀 좀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고영, 뭐 높은 영업이익률 구사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믿고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이 반도체 주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저희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주식을 앞서 계속 봤고 이 관련 투자에 대해서 세 분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전해핵이 강세입니다. 우리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산업단으로도 너무나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주식. 저희 솔브레인은 필두로 좀 살펴봤었는데요. 작년 이맘때 솔브레인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일례로 제가 솔브레인에 취재를 하러 가는 길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제가 솔브레인 간다 얘기 안 했는데 택시기사님이 솔브레인이라는 주식을 아냐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팔아주셨어야죠. 아니, 저 안 갖고 있고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럴 정도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었던 2차 전지 관련 전해핵 지금 다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떤 주식을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후성, 첨보. 자, 후성. 앞서 이성웅 이사께서 후성 얘기도 계속 좀 후성 얘기를 염정 팀장께서 하셨나요? 아닌가요? 후성 얘기. 예, 이성웅 이사님. 네.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제가 탑픽으로 삼게 되었고요.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삼는 게 후성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뭐 꺾이는 수준에 있다가 이제는 뭐 반등 국면에 있다 보니 함께 언급을 드렸고요. 이게 소재 쪽 특히 반도체 소재, 2차 전지 소재 중에 전액 부분 관련해서는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 보니 저도 사실 들어도 이해가 뭐 잘.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네. 탑픽을 삼을 때도 그냥 분기 실적을 나눠봤을 때 예. 조금 더 성장이 더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후성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산업 이해를 일단 해야 투자도 가능할 텐데 쉽진 않죠. 자, 그렇다면 전에 저기 후성 얘기를 들어봤고 저희 염정 팀장께서는 첨보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첨부 전에 소재단에서의 지금 제가 좀 최근에 덜 오른 종목이 이제 전해액 쪽 관련 그리고 동박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2차 전지는 뿐 아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만이 지금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첨보든 이제 후성이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발표되면서 어제 후성 같은 경우도 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전해액 관련된 종목 그리고 동박 관련돼서 뭐 일지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SKC 같은 경우 오늘도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비중이 좀 여전히 좀 높습니다. 양극재라든지 양극재 쪽은 전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제 전해액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사실 중국 시장이 좀 밀리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이 약 전체 시장의 65% 정도 전해액 쪽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약 12% 정도 아직도 전해액 쪽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고 첨보라든지 다른 종목들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증설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한 2, 3년은 당분간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보면은 분명히 따라오르는 2차 전지 소재단의 순환매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터치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첨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전해액 관련 대표 주식으로 솔브렌 홀딩스, 동화기업, 엔캠을 주로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예. 꼽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후성을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후성이 만들고 있는 제품, 그다음에 전해액과 관련된 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들이 환경적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상에다 그냥 버리게 되면 자연에다 버리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킬까요? 아니면 환경의 오염을 안 시킬까요? 오염 굉장한 오염 물질들입니다. 특히 후성 같은 경우 지금 냉매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옛날 냉장고 냉매에 들어갔던 거 아시나요? 프레온가스가 오존을 망친다 그래서 프레온가스를 하면서 예. 냉장고에 대한 어떤 산업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성은 아직까지 그 냉매를 만들 수 있는 그 특허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허가를 갖고 있어요. 유일한 국내 업체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전해질 같은 거 저거 만드는 거 물론 어렵다라고 하지만 뭐 기술을 갖고 뛰어들면 못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나름대로 경제적 혜자를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 사람 저 사람 허가를 해주면 정부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미 허가를 내준 쪽에서 계속해서 허가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그렇지만 이 영업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특허,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허가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교 우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전해액이 이 음극과 2차 전지 소재인 음극과 양극 사이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학물질인데 네네.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걸 만든다고 해서 관심이 엄청 높았고 이제 정반 산업인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솔브레인도 같이 좀 안 좋았다가 야 다시 실적이 좋구나 분할한 이후에 그러면서 각광을 받고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시장에서 좋다 보니까 소재주들 또 전해액 중심 위주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전해질 진짜 많이 부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증발이 되거든요. 자연 증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차량 같은 경우 배터리가 크게 들어가니까 제가 운전병 출신이라 그 맨날 그 뚜껑 열어가지고 물 붓고 뚜껑 열어 물 붓고 그래. 그때 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핵심인 줄.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몰랐다. 요만한 병에 담아가지고 그냥 가서 꾹꾹 붓고. 알았으면 그거 뭐 하다가 지금 갖다 팔면 부자 될 수 있었으니까. 그땐 그거 안 하고요. 브레이크 오일 갖고 라면 끓여 먹은 적은 있습니다. 왜냐면 브레이크 오일이 연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불은 잘 붙는데 연기가 안 나니까 티가 안 나는구나. 소위 군대 용어로 짱 박혀갖고 라면 끓여 먹기 딱 좋은 게 브레이크 오일입니다. 대신에 냄새 풍기면 그건 이제. 근데 짱 박혀 있으니까 냄새 안 나죠. 예. 연기가 안 나는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재밌는 시간 예. 공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좀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HLB 그룹주들 저희 계속 좀 보다가 이걸 아이템으로 삼을지 말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임상 트리거와 함께 이제 근데 쇼커버가 강하게 나오면서 좀 급등하고 있는데 네. 이 쇼커버 도미노가 소위 단기에 나올지 좀 봐야 할 것 같고 이제 코스닥 공매도 비중 상위 30 종목에 이제 포함이 좀 되어 있어서 HLB 그룹의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셔서요. 이성우 이사님 첨언하실 얘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좀 말하기 부담스러운 종목이기는 해요. 너무나 그렇죠. 종목이기는 한데 예. 아주 그 팩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주가는 강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쇼커버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뭐 임상의 진행에 대해서라든지 과거의 레퍼런스를 본다고 하면은 신규 진입 자체는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수급으로 뭐 공매도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네, 굳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를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예. 추후에 아마 예. 주가가 또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좋아요. 네. 주의 종목으로 이미 지정이 됐어요. 제가 이걸 먹을게요. 제가 이걸 차조심 먹을 텐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해먹기 딱 좋은 주식이죠. 뭐냐면 먼저 LCB 포문을 연 것은 첫 번째는 일단 위암에 대한 어떤 삼상에 대한 결과가 잘 나왔다. 여러분들 결과 잘 나온 것이고요. 이걸 모아가지고 당국에 승인을 요청을 해야 되고요. 당국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제약사가 만드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잘 나온 거예요. 이거 좋은 거죠. 임상 3상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한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허가적인 절차가 남아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변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상증자를 한 주 갖고 있으면 8주 준답니다. 어우 좋죠. 한 주 갖고 있으면 8주 주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 자산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라는 거 이걸 그렇게 강조해도 그냥 뭐 내가 지금 한 주 갖고 있으면 8주가 들어오면 9주가 되니까 지금 뭐 얼마야? 이거 곱하기 하면 된다? 자, 여러분들 주가 무상증자 기준일이 되는 순간 8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듭니다. 8분의 1.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이게 8분의 1이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100만 원이 20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자산 가격이 20만 원 떨어지고요. 무상증자가 들어오는 한 달 이후에 다시 여러분들의 자산 가격이 다시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실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LCAB를 따라서 해야 될 이유? 저는 이것은 게임의 법칙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저나 이성우 이사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염정팀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무상증자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웠고요. 그다음에 임상에 대해서 위암에 대해서 약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위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편화된 약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든 시장을 장악할 거라 보지 않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안 사요.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뭔가를 보고 사주는 사람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 보면 게임의 법칙이 다르다? 더 이상 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초막풍님께서 네, 들어가는 순간 도박입니다. 맞아. 이게 게임 없이 다르다라는 게 네. 지금은 도박의 영역이지 투자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인영님께서는 차 소장님 또 화나셨네. 화난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것은 좀 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개념과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도박의 개념을 이미 주식시장에 혼용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도박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시는데 그분이 정확한 말씀하셨네요. 저도 앞으로 그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지금은 LCAB는 도박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많은 도움을 저도 받았어요. 최고의 군단이었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